글로벌 파이어에 따르면은 2022년 3월 기준 140개 군사력 순위 중 우리나라가 이제 6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질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좀 북한을 압도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무기체계가 한두 개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볼 때 3박 4일 가지고 부족하고요. 대표적인 육해공 무기체계 몇 개만 예를 네네.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이제 지상전의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나면 이제 지금도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신형 전차들이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최신형 K2 전차입니다. 흑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정말 세계 정상급 전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폴란드의 방산 수출 대박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폴란드에 원래 1000대가 수출되기로 이제 가계약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 뭐 조금 폴란드 정치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간 하여튼 몇백 대 이상이 수출되는 이제 그래서 이 성능을 인정받은 이런 이제 전차고요. 120mm 주포를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K2 전차가 이 폴란드 수출된 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때 이제 경쟁을 했던 게 미국의 M1 전차, 그 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전차인데요. 그 레오파르드 2는 정말 한때 넘사벽이었던 전차예요. 세계 최강.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1940년대 티건이 뭐 이런. 1940년대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감정이었죠. 네. 소달구지 끌고 있을 때, 예. 그때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고 있던 나라가 독일인데 그 전차를 만들었던 회사의 그 전차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성능 외에 사실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폴란드가 좀 급했어요. 급한데 우리만큼 빨리 제공해 줄 나라가 또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성비 플러스 신속한 조달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된 건데 그럼 K2 전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K9이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능은 세계 최강은 독일의 펜즈 하우비츠 20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대신에 가격이 K9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K9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K9은 지금 폴란드 외에 뭐 이집트, 호주, 뭐 세계 여러 나라 한 8개국 예, 수출이 됐고 조만간 또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무란 단위장 로켓, 아까 뭐 방사포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130mm, 239mm까지 이 유도 장치가 없는 이 멍텅구리 로켓부터 해가지고 유도 장치가 있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로켓까지 다양한 이제 로켓탄을 이제 장착할 수가 있고요. 제가 폴란드에 이제 작년에 방산 전시할 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란 단장 로켓이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지원돼서 뭐 게임 체인저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은 무기인데 그거는 이제 로켓탄을 227mm를 6발을 실어요. 근데 우리 천무는 최대 239mm를 12발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화력도 강하고 사거리도 좀 더 길어요. 한 80km 정도 되고요. 딱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세워놨는데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하이마스, 오른쪽에 우리 천무가 있는데 역시 그 외형 면에서도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가슴이 감동이 좀 밀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의 경우 우리 KF-21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가 처음으로 맞아요. 개발하고 독자 있는 개발한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고요. 네네. 초음속 전투기고 이게 지금 2026년 상반기까지 개발이 이제 1차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 우리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자면 소파 소굿 아주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원래 선진국들도 전투기 새로 개발하려면 좀 늦어지고 흐르는데 아직까지 우리 차질 없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장 한 7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장점이 각종 국산 미사일들을 장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다음에 F-50이라고 이제 T-50 훈련기를 개조한 경공기기도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 예. 해군. 그리고 해군은 이제 우리가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각종 수상 함정을 건조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자랑할 만한 거는 이 잠수함인데 도산 안창학공업급이라 3,000톤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잠수함까지 이제 거의 모든 무기를 우리가 다 만든다. 그다음 미사일도 션무5라고 세계에서 탄두 중량이 제일 무거운 한 8, 9톤 되는 그런 괴물 미사일도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도 이제 거의 정상급 국가에 가고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게 뭐 K2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뭐 천무, KF-21 잠수함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좀 멋진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K방산 수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네네. 또 효자 노릇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무기들이죠. 강대국에 대해서 약소국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강대국은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 적은 전력으로 많은 전력을 같이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걸 비대칭이라고 해요.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전력을 가진 국가를 괴롭힐 수 있는 전력. 이거를 그러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제일 이름난 게 잠수함이에요. 2차 대전, 1, 2차 대전 거치면서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 무기다.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영국하고 독일하고 붙었는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8대2였어요. 해군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뭐 소련하고 싸워야지, 폴란드하고 싸워야지, 프랑스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육군하고 공군에도 투입을 해야 돼요. 뭐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해군에서는 300척만 만들어주면 영국을 굴복시키겠다 했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잠수함으로 집중하자, 올인하자. 그래서 영국을 2번이나 1, 2차 대전 때 2번이나 항복 직전으로 몰고 왔어요. 그래서 전사가들의 평가하기에 독일은 잠수함은 U부터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은 경제적이 뛰어난 비대칭 무기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전 1972년도 마찬가지 거대한 인도하고 파키스탄 조그만 데고 싸웠는데 파키스탄 잠수함이 인도 구축함을 격침시켜 인도를 또 쩔쩔매게 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다 미사일을 실었어요. 2차 대전까지는 어리 기류, 어리 알죠? 네네. 어리하고 기류만 싣고 다녔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핵미사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에요. 거기에 핵무기를 실어서. 그거는 왜 그러냐? 육상에 있는 TBM, 대륙간 탄도탄 서로 알아요. 정보를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러나 물속에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소련의 러시아에서 미국 워싱턴을 공격했어요. 다 날아오는 거 요격하고 하지만은 러시아가 긴장하는 건 잠수함 어디서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핵전쟁을 억제한 무기다. 현대 전술 중에 가장 뛰어난 전술은 추적 감시하는 거에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전술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그 미국의 잠수함들은 서로 물속에 추격전을 해요. 핵무기를 못 쏘게. 그렇게 하려면은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디젤 잠수함에는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물 위에 있다가 그다음 물속에 들어가면은 충전해가지고 그 건전지로 써야 돼요. 건전지는 막 쓰면 방전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와요. 위에 올라오면 들켜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2차 대전 끝나고 개발한 게 핵추인 잠수함인데 핵추인 잠수함은 연료로 이제 우라늄을 쓰잖아요. 우라늄은 물속에서 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핵 분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잠수함 아니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추적이 안 돼요. 디젤 잠수함은 가다가 충전을 2-3번씩 올라와가지고 따라가다가 물속에 올라가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려요. 그리고 엔진 돌리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잡힌다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만이 디젤 잠수함. 북한이 디젤 잠수함이지만 거기다 핵무기를 싣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 감시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들에 대응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죠. 우리가 북한하고 수없는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도 긴장하고 피곤했지만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어요.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뭐 그다음 FA-30 공격기, 그다음 잠수함. 잠수함은 또 등치가 커요.
응? 한 척에 뭐 1조 원이 넘으니까 60조라는 건 뭐 한 18척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다 기뻐하죠. 즐겁고. 이게 이제 캐나다하고 폴란드하고 필리핀 이런 데서 살려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데 무기 획득 사업이라는 건 장기간 걸려요. 장기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캐나다에서 2018년, 19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자국 우선 방어를 해라. 자국 우선주의를 주면서 캐나다에다 지적을 했어요. 너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고 너는 돈 한 푼 안 들고 방어를 하는데 너 돈 좀 써.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서 긴장하고 야 이거 미국이 의존 안 되겠네.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확 팽배하게 이제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해군 전력도 뭐 우리 천안함 수준 이런 것들만 10여 척이 있고 나머지는 뭐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그 90년도 말에 영국에서 잠수함도 빌려서 썼잖아. 중고로 사왔어요. 4척을. 근데 그게 막 굉장히 속을 썩이는 거예요. 중고로 사오니까. 요즘 뭐 돈이 더 배보다 배꼽이 큰다. 유지비가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사오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국방 총사령관인가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8척 내지 12척을 이제 사겠다. 그렇게 의향을 표시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서로 하려고 하죠. 뭐 일본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잠수함 베스트셀러가 독일이거든. 독일은 뭐 6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17개국에 180여 척을 수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잠수함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굉장히 이 잠재 판매국이 많은데 왜 일본하고 자꾸 되느냐. 우리가 무기를 살 때는 실적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실전에서 사용된 무기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따지거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뭐 디젤 잠수함을 1,800톤짜리, 2,000톤짜리 이런 정도만 수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캐나다에서 원하는 거는 한 3,000톤으로 북극해에서도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북극 뭐 저얼음 밑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장기간 작전하는 잠수함,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소음도 적고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망 지속 능력, 북극의 작전 능력, 그 다음에 승조원도 뭐 상당히 이제 편안하려면 좀 커야죠. 그래서 3,000톤 정도를 요구하는데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국가 중에 일본하고 우리가 실적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2021년도에 도산 안창호라는 명품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캐나다의 이제 레이더에 포착돼가지고 잠수함 선임 장비가 2번이나 왔다 갔어요. 한국에. 배 타고도 나갔어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 1등 조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죠. 한국의 조선은 HD 현대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둘이 경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잠수함이나 수상 전투함도 그러냐? 그거는 잘 몰라 국민들이. 이건 보안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왔어요.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면허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그 노하우를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 DSME 1400이라는 잠수함 설계해서 인도네시아 팔은 거예요. 그것이 독일에서 잠수함을 처음 사온 후 20년 만에 만드는 거예요. 20년 만에 수출했어요. 그것도 독일을 경쟁해서 이기고. 그냥 우리 솜씨도 좋죠, 우리가. 우리 솜씨도 좋고 한국 사람이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손재주도 그래서 독일을 능가했어. 그것이 막 온 세계에 이제 회자가 됐죠. 그러면서 잠수함 능력이 한 건조 능력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까지 독일에 사올 거야.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 팔자. 완전한 독자적 모델. 인도네시아 팔 때까지는 독일의 기술이 베이스가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술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팔자. 인도네시아 파는 거는 사실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이런 데 부품을 많이 사다 했어요. 그러니까 팔긴 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 장사.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장비도 개발하고 해서 이걸 우리 걸 팔자. 그래 만든 게 도산안창홈 3,000톤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연락 오고 폴란드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의 성능이라는 건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 얼마나 조용하게,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무기를 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도산안창호함은 HY100의 하이일드 100, 이 강제 특수장을 써가지고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잠수함 중에는 300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400m 이상 들어가. 이거는 뭐 수준급이다. 핵잠수함 미국 이런 것들은 막 6, 700m 정도 들어가요. 근데 백광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소음, 잠수함은 물속에 시끄러우면 잡혀버려요. 그럼 조용히 가줘요. 얼마나 조용하냐. 정숙도. 거기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무음향, 무반향 타일을 개발해서 칠했어요. 왜냐면은 잠수함의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키잖아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우리를 음파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음파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음파를 흡수하는 걸 무반향 타일이라고 칠했고, 그래서 소음 수준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독일의 214급 1800톤짜리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 잠수함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고도. 그 다음에 무장도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어류하고 기뢰, 그 다음에 잠대함 미사일, 잠수함의 배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뢰, 기뢰, 잠대함 미사일 플러스 SLBM,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 6문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 6문을 실은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걸 보고 북한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작년 9월 6일 날 김군옥함 전술핵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그 10발을 실는다. 10발.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실은 나라는 남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수평 발사관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이스라엘도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대비해서 수직 발사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디젤 잠수함 치고는 우리는 성능이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디젤 엔진은 막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작동하려면은. 그리고 그거를 축전지 충전시키기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하기 위해서 2-3번 올라와야 돼. 수면 가까이. 그때 막 들켜요. 항공기나 이런 것.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3주 이상 견딜 수 있어요. 이 잠수함은. 그 AIP라고 있어요. AIP. 공기 불요 추진 체계. 이거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실시하는 배는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승무원은 안 하고. 근데 이 배는 도산한창하면 3주 이상 견딜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작전 능력을 가진 배. 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승조원 리빙 컨디션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도산한창하면 3,400톤인데, 캐나다 할 때는 한 3,600톤, 700톤 그렇게 하면서 캐나다가 원하는 그 장기작전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 수준 이런 걸 뚫으면은 아마 경쟁력이 굉장히 대단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2023년까지는 GFP 순위의 군사력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발표됐던 2024년 군사력 순위에 우리나라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 이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무기 보유 여부는 이제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수, 재래식 무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이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지휘 편제 단위, 그리고 어떤 그런 군사 구조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또 이런 이제 작전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단순히 병력 수와 무기 보유 수량만 갖고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을 그 한 40여 개에서 50여 개 정도 평가 지표를 갖고 그 척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 지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발표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군사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만 보십시오. 북한은 GFP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아마 13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120만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120만이라고는 상비병력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주장을 또 국제기구에서 또 신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좀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FP의 이런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특정 국가나 어떤 나라들은 자국의 어떤 안보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나라인데, 일본의 이제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의 군사력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거의 초군사 강대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정식 군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사실은. 제대로 온전히 평가받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력 순위가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그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군사 초강대국으로 얘기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 다음에 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0개 국가 중에 올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요 정도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이제 방위산업, 그래서 이제 국산 무기들을,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 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처음 무기 수출하게 된 것은 뭐 최근 일은 아닙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풍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탄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수출했던 게 첫 수출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도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외에 뭐 전차와 자주포, 뭐 많은 무기 체계들을 수출한 바 있는데, 근데 2022년 170억 불이라고 하는 원화 기준 약 21조 원의 이제 건국 이래 역대급 최대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2021년엔 70억 불에 불과했고, 뭐 2021년 그 이전에 최근 5개년을 보면 한 30억 불 내외의 방산 수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2023년 지난해에는 우리가 130억 불을 달성했죠. 그래서 재작년 170억 불에 비해서 작년 130억 불이 좀 줄어든 게 방산 수출이 좀 주춤하면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무기 거래는요, 국가와 국가 간에 천문학적인 단위의 무기가 거래되고 일종의 엠바고도 있습니다. 무기가 계약이 됐어도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작년 170억 불 대비 작년에 130억 불 했다고 해서 이게 조금 주춤하면서 꺾인 거냐고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수년 동안, 앞으로 장차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우리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의 그런 해외에 많은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K방산이 초호황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요. 우리나라 명품 무기 잠깐 말씀드리면 K9 자주포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K9 자주포는 주로 이제 155mm 포탄을 사용하는데 지상전에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155mm 자주포가 그 전체 장비 소실률과 인명 살상률의 70%에 해당되는 것이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양국 간에 뭐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면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처럼 얘기를 하는데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에 의한 타격보다 155mm 포탄에 의한 타격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한 70%의 피해율이 다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55mm 포탄을 주포로 하고 있는 K9 자주포, K9 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30년 전인 1989년에 개발이 완성이 돼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으로 우리 한국군의 육군에 납품이 돼서 벌써 30년 넘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오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명품 자주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수주 기준으로 약 70%를 점유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의 70%는 메이드 인 한국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대단한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K2 흑표 전차, 그 다음에 뭐 미군의 M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를 이제 국산화하게 된 이제 K239 천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소부대용 전투 장비로서 뭐 미군의 제블린과 유사한 현궁과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유도 미사일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는 8번째로 북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게 된 이제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 세계 8번째 개발을 했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우리 명품 무기들, 그리고 지금 또 아직 전력화 배치는 안 됐고 개발 중인 그런 명품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무기라 지칭될 수 있는,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러한 함정이나 또는 전투기, 그 다음에 지상 장비들, 이제는 최근에는 무인 전력들이라고 해서 이제 무인 로봇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더 세계로부터 각광받고 더 선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방발 대발이란 말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돼 있는 방산주들이 있어요. 한 20여 개 방산주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나왔었죠. 그죠? 네네. 그래서 태양광, 2차전지, 그다음에 조선업,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한 원자로, 맞아요. 그리고 방위산업. 뭐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로 나오기까지 앞으로 방산에 대한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방산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방산주 특집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전술핵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무기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군의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를 국산화한 K239, 이제 일명 천무라고 불리는데요. 뭐 혹자는 이걸 강철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흩뿌려지듯이 이제 그 안에 자탄들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뭐 그 여의도 몇백 배 규모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몇백 배나요? 죄송합니다. 몇 배. 몇 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천무 K239가 한 대씩 발사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전투기도 편대 비행을 하듯이 이게 이제 그 포대를 구성해서 제대에 따라서 뭐 가능하죠. 글로벌 파이어에 따르면은 2022년 3월 기준 140개 군사력 순위 중 우리나라가 이제 6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질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좀 북한을 압도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무기체계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볼 때 3박 4일 가지고 부족하고요. 대표적인 육해공 무기체계 몇 개만 예를 네네.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이제 지상전의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나면 이제 지금도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신형 전차들이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최신형 K2 전차입니다. 흑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세계 정상급 전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폴란드의 방산 수출 대박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폴란드에 원래 1000대가 수출되기로 이제 가계약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 뭐 조금 폴란드 정치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간 하여튼 몇백 대 이상이 수출되는 이제 그래서 이 성능을 인정받은 이런 이제 전차고요. 120mm 주포를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K2 전차가 이 폴란드 수출된 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때 이제 경쟁을 했던 게 미국의 M1 전차, 그 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전차인데요. 그 레오파르드 2는 정말 한때 넘사벽이었던 전차예요. 세계 최강.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1940년대 티건이 뭐 이런. 1940년대 우리는 일제 감정이었죠. 네. 소달구지 끌고 있을 때, 예. 그때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고 있던 나라가 독일인데 그 전차를 만들었던 회사의 그 전차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성능 외에 사실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폴란드가 좀 급했어요. 급한데 우리만큼 빨리 제공해 줄 나라가 또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상부의 플러스 신속한 조달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된 건데 그럼 K2 전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K9이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능은 세계 최강은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대신에 가격이 K9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K9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K9은 지금 폴란드 외에 뭐 이집트, 호주, 뭐 세계 여러 나라 한 8개국 예, 수출이 됐고 조만간 또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 아까 뭐 방사포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130mm, 239mm까지 이 유도 장치가 없는 이 멍텅구리 로켓부터 해가지고 유도 장치가 있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로켓까지 다양한 이제 로켓탄을
이제 장착할 수가 있고요. 제가 폴란드에 이제 작년에 방산 전시할 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란 단장 로켓이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지원돼서 뭐 게임 체인저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은 무기인데 그거는 이제 로켓탄을 227mm 6발을 실어요. 근데 우리 천무는 최대 239mm 12발을 싣습니다. 그 2배 정도 실을 수 있고 그 화력도 강하고 사거리도 좀 더 길어요. 한 80km 정도 되고요. 딱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세워놨는데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하이마스, 오른쪽에 우리 천무가 있는데 역시 그 외형 면에서도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가슴이 이 감동이 좀 밀려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군의 경우 우리 KF-21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가 처음으로 맞아요. 개발하고 독자 있는, 개발한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고요. 네네. 초음속 전투기고 이게 지금 2026년 상반기까지 개발이 이제 1차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 우리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자면 소파 소굿 아주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원래 선진국들도 전투기 새로 개발하려면 좀 늦어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차질 없이 잘 되고 있고 이거는 무장 한 7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장점이 각종 국산 미사일들을 장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다음에 F-50이라고 이제 T-50 훈련기를 개조한 경공기도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군. 예. 해군. 그리고 해군은 이제 우리가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각종 수상함정을 건조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자랑할 만한 거는 이 잠수함인데 도산 안창학공급이라 3,000톤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잠수함까지 이제 거의 모든 무기를 우리가 다 만든다. 그다음 미사일도 션무5라고 세계에서 탄두 중량이 제일 무거운 한 8, 9톤 되는 그런 괴물 미사일도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도 이제 거의 정상급 국가에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게 뭐 K2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뭐 천무, KF-21 잠수함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좀 멋진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K방산 수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또 효자 노릇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무기들이죠. 강대국에 대해서 약소국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강대국은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은 전력으로 많은 전력을 같이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걸 비대칭이라고 해요.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전력을 가진 국가를 괴롭힐 수 있는 전력. 이거를 그러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제일 이름난 게 잠수함이에요. 2차 대전, 1, 2차 대전 거치면서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 무기다.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영국하고 독일하고 붙었는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8대2였어 해군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뭐 소련하고 싸워야지, 폴란드하고 싸워야지, 프랑스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육군하고 공군에도 투입을 해야 돼요. 뭐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해군에서는 300척만 만들어주면 영국을 굴복시키겠다 했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잠수함으로 집중하자, 올인하자. 그래서 영국을 2번이나 1, 2차 대전 때 2번이나 항복 직전으로 몰고 왔어요. 그래서 전사가들의 평가하기에 독일은 잠수함은 U부터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은 경제적이 뛰어난 비대칭 무기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전 1972년도 마찬가지 거대한 인도하고 파키스탄 조그만 데고 싸웠는데 파키스탄 잠수함이 인도 구축함을 격침시켜 인도를 또 쩔쩔매게 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다 미사일을 실었어요. 2차 대전까지는 어리 알죠? 네네. 어리하고 기리만 싣고 다녔는데 2차 대전 끝나고서는 핵미사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에요. 거기에 핵무기를 실어서. 그거는 왜 그러냐? 육상에 있는 TBM, 대륙간 탄도탄 서로 알아요. 정보를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러나 물속에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미국 워싱턴을 공격했어요. 다 날아오는 거 요격하고 하지만은 러시아가 긴장하는 건 잠수함 어디서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핵 전쟁을 억제한 무기다.
현대 전술 중에 가장 뛰어난 전술은 추적 감시하는 거에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전술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그 미국의 잠수함들은 서로 물속에 추격전을 해요. 핵무기를 못 쏘게. 그렇게 하려면은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디젤 잠수함에는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물 위에 있다가 그다음 물속에 들어가면은 충전해가지고 그 건전지로 써야 돼요. 건전지는 막 쓰면 방전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와요. 위에 올라오면 들켜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2차 대전 끝나고 개발한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로 이제 우라늄을 쓰잖아요. 우라늄은 물속에서 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핵 분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잠수함 아니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추적이 안 돼요. 디젤 잠수함은 가다가 충전을 두세 번씩 올라와가지고 따라가다가 물속에 올라가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려요. 그리고 엔진 돌리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잡힌다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만이 디젤 잠수함. 북한이 디젤 잠수함이지만 거기다 핵무기를 싣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 감시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들에 대응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죠. 우리가 북한하고 수없는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도 긴장하고 피곤했지만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어요.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뭐 그다음 FA-30 공격기, 그다음 잠수함. 잠수함은 또 등치가 커요. 한 척에 뭐 1조 원이 넘으니까 60조라는 건 뭐 한 18척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다 기뻐하죠. 즐겁고. 이게 이제 캐나다하고 폴란드하고 필리핀 이런 데서 살려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데 무기 획득 사업이라는 건 장기간 걸려요. 장기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캐나다에서 2018년, 19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자국우선 방어를 해라. 자국우선주의를 주면서 캐나다에다 지적을 했어요. 너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고 넌 돈 한 푼 안 들고 방어를 하는데 너 돈 좀 써.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서 긴장하고 야 이거 미국이 의존은 안 되겠네.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확 팽배하게 이제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해군 전력도 뭐 우리 천안함 수준 이런 것들만 10여 척이 있고 나머지는 뭐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그 90년도 말에 영국에서 잠수함도 빌려서 썼잖아. 중고로 사왔어요. 4척을. 근데 그게 막 굉장히 속을 썩이는 거예요. 중고로 사오니까. 요즘 뭐 돈이 더 배보다 배꼽이 큰다. 유지비가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사오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국방 총사령관인가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8척 내지 12척을 이제 사겠다. 그렇게 의향을 표시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서로 하려고 하죠. 뭐 일본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잠수함 베스트셀러가 독일이거든. 독일은 뭐 6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17개국에 180여 척을 수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잠수함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굉장히 이 잠재 판매국이 많은데 왜 일본하고 자꾸 되느냐. 우리가 무기를 살 때는 실적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실전에서 사용된 무기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따지거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뭐 디젤 잠수함을 1,800톤짜리, 2,000톤짜리 이런 정도만 수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캐나다에서 원하는 거는 한 3,000톤으로 북극해에서도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북극 뭐 저얼음 밑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장기간 작전하는 잠수함,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소음도 적고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망 지속 능력, 북극의 작전 능력, 그 다음에 승조원도 뭐 상당히 이제 편안하려면 좀 커야죠. 그래서 3,000톤 정도를 요구하는데 자기들을 살려고 하는 국가 중에 일본하고 우리가 실적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2021년도에 도산 안창호라는 명품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캐나다에 이제 레이더에 포착돼가지고 잠수함 선임 장비가 2번이나 왔다 갔어요. 한국에. 배 타고도 나갔어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 1등 조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죠. 한국의 조선은 HD 현대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둘이 경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잠수함이나 수상 전투함도 그러느냐? 그거는 잘 몰라 국민들이. 이건 보안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왔어요.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면허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그 노하우를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 DSME 1400이라는 잠수함 설계해서 인도네시아 파는 거예요. 그것이 독일에서 잠수함을 처음 사온 후 20년 만에 만드는 거예요. 20년 만에 수출했어요. 그것도 독일을 경쟁해서 이기고. 우리 솜씨도 좋죠, 우리가. 우리 솜씨도 좋고, 한국 사람이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손재주도, 그래서 독일을 능가했어요. 그것이 막 온 세계에 이제 회자가 됐죠. 그러면서 잠수함 능력이, 한 건조 능력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까지 독일에 사올 거야.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 팔자. 완전한 독자적 모델. 인도네시아 팔 때까지는 독일의 기술이 베이스가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술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팔자. 인도네시아 파는 거는 사실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이런 데 부품을 많이 사다 했어요. 그러니까 팔긴 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 장사.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장비도 개발하고 해서 이걸 우리 걸 팔자. 그래 만든 게 도산한창험 3000톤급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연락 오고 폴란드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의 성능이라는 건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 얼마나 조용하게,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무기를 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도산한창호함은 HY100의 하이일드 100, 이 강제 특수장을 써가지고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잠수함 중에는 300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400m 이상 들어가. 이거는 뭐 수준급이다. 핵잠수함 미국 이런 것들은 막 6, 700m 정도 들어가요. 근데 백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음, 잠수함은 물속에 시끄러우면 잡혀버려요. 그럼 조용히 가줘요. 얼마나 조용하냐. 정숙도. 거기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무음향, 무반향 타일을 개발해서 칠했어요. 왜냐면은 잠수함의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키잖아요. 그다음 외부에서는 우리를 음파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음파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음파를 흡수하는 걸 무반향 타일이라고 칠했고, 그래서 소음 수준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독일의 214급 1800톤짜리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 잠수함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고도, 그 다음에 무장도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어류하고 기뢰, 그 다음에 잠대함 미사일, 잠수함의 배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뢰, 기뢰, 잠대함 미사일 플러스 SLBM,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 6문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 6문을 실은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걸 보고 북한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작년 9월 6일 날 김군옥함 전술핵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그 10발을 실는다. 10발.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실은 나라는 남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수평 발사관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이스라엘도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대비해서 수직 발사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디젤 잠수함 치고는 우리는 성능이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디젤 엔진은 막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작동하려면은. 그리고 그거를 축전지 충전시키기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하기 위해서 2-3번 올라와야 돼. 수면 가까이. 그때 막 들켜요. 항공기나 이런 것.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3주 이상 견딜 수 있어요. 이 잠수함. 그 AIP라고 있어요. AIP. 공기 불요 추진 체계. 이거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실시하는 배는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승무원은 안 하고. 근데 이 배는 도산한창하면 3주 이상 견딜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작전 능력을 가진 배. 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승조원 리빙 컨디션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도산한창함은 3,400톤인데, 캐나다 할 때는 한 3,600톤, 700톤, 그렇게 하면서 캐나다가 원하는 그 장기작전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 수준 이런 걸 뚫으면은 아마 경쟁력이 굉장히 대단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2023년까지는 GFP 순위의 군사력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발표됐던 2024년 군사력 순위에 우리나라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 이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무기 보유 여부는
이제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력수, 재래식 무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이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지휘 편제 단위, 뭐 그리고 어떤 그런 군사 구조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또 이런 이제 작전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단순히 뭐 병력수와 무기 보유 수량만 갖고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을 그 한 40여 개에서 50여 개 정도 평가 지표를 갖고 그 척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 지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발표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군사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만 보십시오. 북한은 GFP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아마 13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120만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120만이라고는 상비병력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주장을 또 국제기구에서 또 신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좀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FP의 이런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특정 국가나 어떤 나라들은 자국의 어떤 안보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나라인데, 일본의 이제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의 군사력이 사실상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거의 초군사 강대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정식 군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사실은 제대로 온전히 평가받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력 순위가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그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군사 초강대국을 얘기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 다음에 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0개 국가 중에 올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요 정도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이제 방위산업, 그래서 이제 국산 무기들을,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 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처음 무기 수출하게 된 것은 뭐 최근 일은 아닙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풍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탄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수출했던 게 첫 수출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도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외에 뭐 전차와 자주포, 뭐 많은 무기 체계들을 수출한 바 있는데, 근데 2022년 170억 불이라고 하는 원화 기준 약 21조 원의 이제 건국 이래 역대급 최대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2021년엔 70억 불에 불과했고, 뭐 2021년 그 이전에 최근 5개년을 보면 한 30억 불 내외의 방산 수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2023년 지난해에는 우리가 130억 불을 달성했죠. 그래서 재작년 170억 불에 비해서 작년 130억 불이 좀 줄어든 게 방산 수출이 좀 주춤하면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무기 거래는요, 국가와 국가 간에 천문학적인 단위의 무기가 거래되고 일종의 엠바고도 있습니다. 무기가 계약이 됐어도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작년 170억 불 대비 작년에 130억 불 했다고 해서 이게 조금 주춤하면서 꺾인 거냐고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수년 동안, 앞으로 장차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우리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의 그런 해외에 많은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K방산이 초호황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요. 우리나라 명품 무기 잠깐 말씀드리면, K9 자주포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K9 자주포는 주로 이제 155mm 포탄을 사용하는데 지상전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155mm 자주포가 그 전체 장비 소실률과 인명살상률의 70%에 해당되는 것이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양국 간에 뭐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면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처럼 얘기를 하는데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에 의한 타격보다 155mm 포탄에 의한 타격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한 70%의 피해율이 다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55mm 포탄을 주포로 하고 있는 K9 자주포, K9 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30년 전인 1989년에 개발이 완성이 돼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으로 우리 한국군의 육군에 납품이 돼서 벌써 30년 넘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오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명품 자주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수주 기준으로 약 70%를 점유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의 70%는 메이드 인 한국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대단한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K2 흑표 전차, 그 다음에 뭐 미군의 M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를 이제 국산화하게 된 이제 K239 천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소부대용 전투 장비로서 뭐 미군의 제블린과 유사한 현궁과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유도 미사일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는 8번째로 북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게 된 이제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 세계 8번째 개발을 했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우리 명품 무기들, 그리고 지금 또 아직 전력화 배치는 안 됐고 개발 중인 그런 명품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무기라 지칭될 수 있는,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러한 함정이나 또는 전투기, 그 다음에 지상 장비들, 이제는 최근에는 무인 전력들이라고 해서 이제 무인 로봇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더 세계로부터 각광받고 더 선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방발 대발이란 말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돼 있는 방산주들이 있어요. 한 20여 개 방산주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나왔었죠. 그죠. 네네. 그래서 태양광, 2차전지, 그 다음에 조선업,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한 원자로, 맞아요. 그리고 방위산업. 뭐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로 나오기까지 앞으로 방산에 대한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방산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방산주 특집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전술핵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무기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군의 M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를 국산화한 K239, 이제 일명 천무라고 불리는데요. 뭐 혹자는 이걸 강철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흩뿌려지듯이 이제 그 안에 자탄들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뭐 그 여의도 몇백 배 규모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몇백 배나요? 죄송합니다. 몇 배. 몇 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천무 K239가 한 대씩 발사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전투기도 편대 비행을 하듯이 이게 이제 그 포대를 구성해서 제대에 따라서 뭐 가능하죠. 글로벌 파이어에 따르면은 2021년 3월 기준 140개 군사력 순위 중 우리나라가 이제 6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질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좀 북한을 압도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무기체계가 한두 개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볼 때 3박 4일 가지고 부족하고요. 대표적인 육해공 무기체계 몇 개만 예를 네네.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이제 지상전의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나면 이제 지금도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신형 전차들이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최신형 K2 전차입니다. 흑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정말 세계 정상급 전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폴란드의 방산 수출 대박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폴란드에 원래 1000대가 수출되기로 이제 가계약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 뭐 조금 폴란드 정치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간 하여튼 몇백 대 이상이 수출되는 이제 그래서 이 성능을 인정받은 이런 이제 전차고요. 120mm 주포를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K2 전차가 이 폴란드 수출된 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때 이제 경쟁을 했던 게 미국의 M1 전차, 그 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전차인데요. 그 레오파르드 2는 정말 한때 넘사벽이었던 전차예요. 세계 최강.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1940년대 티건이 뭐 이런. 1940년대 우리는 일제 감정이었죠. 네. 소달구지 끌고 있을 때, 예. 그때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고 있던 나라가 독일인데 그 전차를 만들었던 회사의 그 전차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성능 외에 사실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폴란드가 좀 급했어요. 급한데 우리만큼 빨리 제공해 줄 나라가 또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성비 플러스 신속한 조달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된 건데 그럼 K2 전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K9 자주포. K9이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성능은 세계 최강은 독일의 펜즈 하우비츠 20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대신에 가격이 K9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K9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K9은 지금 폴란드 외에 뭐 이집트, 호주, 뭐 세계 여러 나라 한 8개국 예, 수출이 됐고 조만간 또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무라는 단위장 로켓, 아까 뭐 방사포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130mm, 239mm까지 이 유도 장치가 없는 이 멍텅구리 로켓부터 해가지고 유도 장치가 있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로켓까지 다양한 이제 로켓탄을 이제 장착할 수가 있고요. 제가 폴란드에 이제 작년에 방산 전시할 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란 단장 로켓이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지원돼서 뭐 게임 체인저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은 무기인데 그거는 이제 로켓탄을 227mm를 6발을 실어요. 근데 우리 천무는 최대 239mm를 12발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화력도 강하고 사거리도 좀 더 길어요. 한 80km 정도 되고요. 딱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세워놨는데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하이마스, 오른쪽에 우리 천무가 있는데 역시 그 외형 면에서도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가슴이 이 감동이 좀 밀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의 경우 우리 KF-21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가 처음으로 맞아요. 개발하고 독자 있는 개발한 보람의 한국형 전투기고요. 네네. 초음속 전투기고 이게 지금 2026년 상반기까지 개발이 이제 1차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 우리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자면 소파 소굿 아주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원래 선진국들도 전투기 새로 개발하려면 좀 늦어지고 흐르는데 아직까지 우리 차질 없이 잘 되고 있고 이거는 무장 한 7톤 이상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장점이 각종 국산 미사일들을 장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다음에 FA-50이라고 이제 T-50 훈련기를 개조한 경공기기도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군. 예. 해군. 그리고 해군은 이제 우리가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각종 수상함정을 건조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자랑할 만한 거는 이 잠수함인데 도산 안창학공급이라 3,000톤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잠수함까지 이제 거의 모든 무기를 우리가 다 만든다. 그다음 미사일도 션무5라고 세계에서 탄두 중량이 제일 무거운 한 8, 9톤 되는 그런 괴물 미사일도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도 이제 거의 정상급 국가에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게 뭐 K2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뭐 천무, KF-21 잠수함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좀 멋진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K방산 수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또 효자 노릇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무기들이죠. 강대국에 대해서 약소국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강대국은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은 전력으로 많은 전력을 같이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걸 비대칭이라고 해요.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전력을 가진 국가를 괴롭힐 수 있는 전력. 이거를 그러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제일 이름난 게 잠수함이에요. 2차 대전, 1, 2차 대전 거치면서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 무기다.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영국하고 독일하고 붙었는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8대2였어, 해군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뭐 소련하고 싸워야지, 폴란드하고 싸워야지, 프랑스하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육군하고 공군에도 투입을 해야 돼요. 뭐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해군에서는 300척만 만들어주면 영국을 굴복시키겠다 했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잠수함으로 집중하자, 올인하자. 그래서 영국을 2번이나 1, 2차 대전 때 2번이나 항복 직전으로 몰고 왔어요. 그래서 전사가들의 평가하기에 독일은 잠수함은 U부터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은 경제적이 뛰어난 비대칭 무기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전 1972년도 마찬가지. 거대한 인도하고 파키스탄 조그만 데하고 싸웠는데 파키스탄 잠수함이 인도 구축함을 격침시켜 인도를 또 쩔쩔매게 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다 미사일을 실었어요. 2차 대전까지는 어리 기류, 어리 알죠? 네네. 어리하고 기류만 싣고 다녔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핵미사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에요. 거기에 핵무기를 실어서. 그거는 왜 그러냐? 육상에 있는 TBM, 대륙간 탄도탄 서로 알아요. 정보를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러나 물속에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소련의 러시아에서 미국 워싱턴을 공격했어요. 다 날아오는 거 요격하고 하지만은 러시아가 긴장하는 건 잠수함 어디서 있을지 모르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핵전쟁을 억제한 무기다. 현대 전술 중에 가장 뛰어난 전술은 추적 감시하는 거에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전술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그 미국의 잠수함들은 서로 물속에 추격전을 핵무기를 못 쏘게. 그렇게 하려면은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디젤 잠수함에는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물 위에 있다가 그다음 물속에 들어가면은 충전해가지고 그 건전지로 써야 돼요. 건전지는 막 쓰면 방전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와요. 위에 올라오면 들켜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2차 대전 끝나고 개발한 게 핵추인 잠수함인데 핵추인 잠수함은 연료로 이제 우라늄을 쓰잖아요. 우라늄은 물속에서 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핵 분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잠수함 아니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추적이 안 돼요. 디젤 잠수함은 가다가 충전을 2-3번씩 올라와가지고 따라가다가 물속에 올라가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려요. 그리고 엔진 돌리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잡힌다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만이 디젤 잠수함. 북한이 디젤 잠수함이지만 거기다 핵무기를 싣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 감시하려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들에 대응하고 그들이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죠. 우리가 북한하고 수없는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도 긴장하고 피곤했지만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어요.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FA-30 공격기, 그다음에 잠수함. 잠수함은 또 등치가 커요. 한 척에 뭐 1조 원이 넘으니까 60조라는 건 뭐 한 18척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다 기뻐하죠. 즐겁고. 이게 이제 캐나다하고 폴란드하고 필리핀 이런 데서 살려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데 무기 획득 사업이라는 건 장기간 걸려요. 장기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캐나다에서 2018년, 19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자국우선 방어를 해라. 자국우선주의를 주면서 캐나다에다 지적을 했어요. 너 자꾸 우리한테 의존하고 너는 돈 한 푼 안 들고 방어를 하는데 너 돈 좀 써.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서 긴장하고 야, 이거 미국이 의존은 안 되겠네.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확 팽배하게 이제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해군 전력도 뭐 우리 천안함 수준 이런 것들만 10여 척이 있고 나머지는 뭐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그 90년도 말에 영국에서 잠수함도 빌려서 썼잖아. 중고로 사왔어요. 4척을. 근데 그게 막 굉장히 속을 썩이는 거예요. 중고로 사오니까. 요즘 뭐 돈이 더 배보다 배꼽이 큰다. 유지비가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사오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국방 총사령관인가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8척 내지 12척을 이제 사겠다. 그렇게 의향을 표시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서로 하려고 하죠. 일본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잠수함 베스트셀러가 독일이거든. 독일은 뭐 6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17개국에 180여 척을
수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잠수함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굉장히 이 잠재 판매국이 많은데 왜 일본하고 자꾸 되느냐. 우리가 무기를 살 때는 실적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실전에서 사용된 무기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따지거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뭐 디젤 잠수함을 1,800톤짜리, 2,000톤짜리 이런 정도만 수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캐나다에서 원하는 거는 한 3,000톤으로 북극해에서도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북극 뭐 저얼음 밑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장기간 작전하는 잠수함,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소음도 적고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망 지속 능력, 북극해 작전 능력, 그 다음에 승조원도 뭐 상당히 이제 편안하려면 좀 커야죠. 그래서 3,000톤 정도를 요구하는데 자기들을 살려고 하는 국가 중에 일본하고 우리가 실적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2021년도에 도산안창호라는 명품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캐나다에 이제 레이더에 포착돼가지고 잠수함 선임 장비가 2번이나 왔다 갔어요, 한국에. 배 타고도 나갔어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 1등 조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죠. 한국의 조선은 HD 현대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둘이 경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잠수함이나 수상 전투함도 그러냐? 그거는 잘 몰라, 국민들이. 이건 많이 보안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잠수함을 사왔어요.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면허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그 노하우를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 DSME 1400이라는 잠수함 설계해서 인도네시아 팔은 거예요. 그것이 독일에서 잠수함을 처음 사온 후 20년 만에 만드는 거예요. 20년 만에 수출했어요. 그것도 독일을 경쟁해서 이기고. 우리 솜씨도 좋죠, 우리가. 우리 솜씨도 좋고 한국 사람이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손재주도 그래서 독일을 능가했어. 그것이 막 온 세계에 이제 회자가 됐죠. 그러면서 잠수함 능력이 한 건조 능력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까지 독일에 사올 거야.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 팔자. 완전한 독자적 모델. 인도네시아 팔 때까지는 독일의 기술이 베이스가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술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팔자. 인도네시아 파는 거는 사실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이런 데 부품을 많이 사다 했어요. 그러니까 팔긴 했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 장사.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장비도 개발하고 해서 이걸 우리 걸 팔자. 그래 만든 게 도산안창호 3,000톤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연락 오고 폴란드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의 성능이라는 건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 얼마나 조용하게,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무기를 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도산안창호함은 HY100의 하이일드 100, 이 강제 특수장을 써가지고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잠수함 중에는 300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400m 이상 들어가. 이거는 뭐 수준급이다. 핵잠수함 미국 이런 것들은 막 6, 700m 정도 들어가요. 근데 백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음, 잠수함은 물속에 시끄러우면 잡혀버려요. 조용히 가줘요. 얼마나 조용하냐. 정숙도. 거기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무음향, 무반향 타일을 개발해서 칠했어요. 왜냐면은 잠수함의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키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우리를 음파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음파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음파를 흡수하는 걸 무반향 타일이라고 칠했고, 그래서 소음 수준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건 독일의 214급 1,800톤짜리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 잠수함을 능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고도. 그 다음에 무장도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어류하고 기뢰, 그 다음에 잠대함 미사일, 잠수함에 배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뢰, 기뢰, 잠대함 미사일 플러스 SLBM,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 6문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 6문을 실은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걸 보고 북한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작년 9월 6일 날 김군옥함 전술핵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그 10발을 실는다. 10발.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실은 나라는 남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수평 발사관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이스라엘도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대비해서 수직 발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디젤 잠수함 치고는 우리는 성능이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디젤 엔진은 막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작동하려면. 그리고 그거를 축전지 충전시키기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하기 위해서 두세 번 올라와야 돼. 수면 가까이. 그때 막 들켜요. 항공기나 이런 것.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3주 이상 견딜 수 있어요. 이 잠수함은. 와. 그 AIP라고 있어요. AIP. 공기 불요 추진 체계. 이거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실시하는 배는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승무원은 안 하고. 근데 이 배는 도산한 차하면 3주 이상 견딜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장기작전 능력을 가진 배. 크기도 좋고, 그 다음에 승조원 리빙 컨디션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도산한 차하면 3,400톤인데, 캐나다 할 때는 한 3,600톤, 700톤 그렇게 하면서 캐나다가 원하는 그 장기 작전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 수준 이런 걸 뚫으면은 아마 경쟁력이 굉장히 대단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2023년까지는 GFP 순위의 군사력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발표됐던 2024년 군사력 순위에 우리나라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 이 군사력 순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무기 보유 여부는 이제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수, 재래식 무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이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지휘 편제 단위, 뭐 그리고 어떤 그런 군사 구조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또 이런 이제 작전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단순히 뭐 병력 수와 무기 보유 수량만 갖고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을 그 한 40여 개에서 50여 개 정도 평가 지표를 갖고 그 척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 지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발표해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군사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만 보십시오. 북한은 GFP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아마 13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120만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120만이라고는 상비병력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주장을 또 국제기구에서 또 신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좀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FP의 이런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특정 국가나 어떤 나라들은 자국의 어떤 안보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나라인데, 일본의 이제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의 군사력이 사실상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거의 초군사 강대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정식 군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사실은 제대로 온전히 평가받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력 순위가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그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군사 초강대국이라 얘기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 다음에 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0개 국가 중에 올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요 정도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이제 방위산업, 그래서 이제 국산 무기들을,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 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처음 무기 수출하게 된 것은 뭐 최근 일은 아닙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풍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탄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수출했던 게 첫 수출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도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외에 뭐 전차와 자주포, 뭐 많은 무기 체계들을 수출한 바 있는데, 근데 2022년 170억 불이라고 하는 원화 기준 약 21조 원의 이제 건국 이래 역대급 최대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2021년엔 70억 불에 불과했고, 뭐 2021년 그 이전에 최근 5개년을 보면 한 30억 불 내외의 방산 수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2023년 지난해에는 우리가 130억 불을 달성했죠. 그래서 재작년 170억 불에 비해서 작년 130억 불이 좀 줄어든 게 방산 수출이 좀 주춤하면서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무기 거래는요, 국가와 국가 간에 천문학적인 단위의 무기가 거래되고 일종의 엠바고도 있습니다. 무기가 계약이 됐어도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작년 170억 불 대비 작년에 130억 불 했다고 해서 이게 조금 주춤하면서 꺾인 거냐고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수년 동안, 앞으로 장차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우리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의 그런 해외에 많은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K방산이 초화한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요. 우리나라 명품 무기 잠깐 말씀드리면 K9 자주포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K9 자주포는 주로 이제 150mm 포탄을 사용하는데 지상전에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155mm 자주포가 그 전체 장비 소실률과 인명 살상률의 70%에 해당되는 것이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양국 간에 뭐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면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처럼 얘기를 하는데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에 의한 타격보다 155mm 포탄에 의한 타격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한 70%의 피해율이 다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155mm 포탄을 주포로 하고 있는 K9 자주포, K9 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30년 전인 1989년에 개발이 완성이 돼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으로 우리 한국군의 육군에 납품이 돼서 벌써 30년 넘게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오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명품 자주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수주 기준으로 약 70%를 점유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의 70%는 메이드 인 한국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대단한 명품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K2 흑표 전차, 그 다음에 뭐 미군의 M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를 이제 국산화하게 된 이제 K239 천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소부대용 전투 장비로서 뭐 미군의 제블린과 유사한 현궁과,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유도 미사일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는 8번째로 북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게 된 이제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 세계 8번째 개발했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우리 명품 무기들, 그리고 지금 또 아직 전력화 배치는 안 됐고 개발 중인 그런 명품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무기라 지칭될 수 있는,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러한 함정이나 또는 전투기, 그 다음에 지상 장비들, 이제는 최근에는 무인 전력들이라고 해서 이제 무인 로봇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더 세계로부터 각광받고 더 선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방발 대발이란 말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돼 있는 방산주들이 있어요. 한 20여 개 방산주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나왔었죠. 그죠. 네네. 그래서 태양광, 2차전지, 그 다음에 조선업,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한 원자로, 맞아요. 그리고 방위산업. 뭐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로 나오기까지 앞으로 방산에 대한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방산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방산주 특집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전술핵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무기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군의 M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를 국산화한 K239, 이제 일명 천무라고 불리는데요. 뭐 혹자는 이걸 강철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흩뿌려지듯이 이제 그 안에 자탄들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뭐 그 여의도 몇백 배 규모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몇백 배나요? 죄송합니다. 몇 배. 몇 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천무 K239가 한 대씩 발사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전투기도 편대 비행을 하듯이 이게 이제 그 포대를 구성해서 제대에 따라서 뭐 가능하죠.